안녕하십니까, 창남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부자의 집사라는 책입니다. 아라이 나오유키가 지은 책이고, 부자의 집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집사가 여러 부자를 관찰하고 그들의 특징들을, 또 그들의 사소한 습관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집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까지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더군다나 내가 만난 부자들은 선조나 부모님에게 자산을 물려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자수성가했다. 어린 나이에 창업에 뛰어오른 사람, 투자의 귀재가 되어 부를 늘린 사람, 망해가는 회사를 양도받아 크게 키운 사람 등 그들이 부자가 된 과정은 실로 다양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지도 집사 일을 하며 처음 알았다. 근데 이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본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나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부자들은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내가 부자와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내게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나온 질문들을 던지곤 했다. 돈을 수천억 원씩이나 가진 사람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모임에 속해 있나요? 특별한 재능 덕분에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돈이 들어오나요? 한번 큰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이 돈을 낳아 점점 불어날 테니 평생 놀고 먹기만 해도 괜찮겠어요. 나 역시 부자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 내 생각과 전혀 달라 깜짝 놀랐다. 세계적인 부자 대부분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고 어린 시절에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경험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하게 치열한 구직 활동과 직장 생활을 경험했다. 짧은 시간 안에 재산을 일군 한 부자는 15년 전에는 정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가난했네 라고 얘기했다. 또 부자들 중에서 스스로에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이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닐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겸손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말들이었다. 평범한 과거를 딛고 큰 돈을 모은 부자의 공통적인 습관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한다면 우리도 분명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나본 부자들의 과거 이야기 몇 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인류대학을 졸업하고도 수년간 취직하지 못한 부자. 나는 친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이만한 재산을 모았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묻는 편이다. 그러면 많은 부자가 운이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성공의 비결을 운이라 꼽은 부자들은 반드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운이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운을 놓치거나 평소에 운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지. 어떤 선택에도 리스크가 있게 마련이야. 그러니 굳은 각오와 결심이 필요해. 만약 부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라면 운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힘, 평소에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각오라고 말하고 싶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자들은 돈 자체보다 운을 잡는 방법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우리 고객들은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일에 큰 재미를 느낀다. 운을 잡기 위한 준비와 각오를 이야기할 때 적격인 고객이 한 명이 있다. 그는 도쿄대학교 공학부에 다녔는데 졸업하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며 대학 시절 내내 놀기만 했네. 그래도 도쿄대학교를 나오면 오라는 데가 많을 줄 알았어. 만만하게 봤던 거지. 그런데 정작 취업 준비를 시작했더니 아무리 인류대학 출신이라도 실컷 놀기만 한 학생을 불러주지 않는 거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였네. 그때 작은 소프트웨어 회장이 나를 고용해 주었고 일을 할 수만 있다면야 하는 생각에 바로 입사를 결정했네. 이른바 사람 좋은 사장이 취직을 못해 곤란한 학생을 구제해준 격이었다. 당시 그 회사는
직원 10여 명이 다니는 작은 중소기업이었는데 프린터를 제어하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 그의 인생에 큰 기회가 찾아왔다. 사장이 그를 불러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야 하는데 최연소 사원인 자네가 회사를 맡아 경영해주지 않겠나? 라고 말한 것이다. 아마도 사장은 가장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야 회사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줄 거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다른 사원들은 사장과 동년배이거나 기껏해야 조금 젊은 세대인 베테랑뿐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차기 사장 선발 기준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회사가 떠안고 있던 상당한 부채가 직원들이 그의 사장 승계를 반대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다. 작은 회사는 사장 개인 보증을 서기 때문에 차기 사장은 그 부채 또한 함께 승계해야 했다. 선배들은 저 녀석 잘못 걸렸네 하고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 하지만 나는 아직 20대라서 그 정도의 리스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내게 온 기회를 살려 경영을 잘해보겠다는 생각만 가득했네. 그렇게 회사를 승계한 때가 1990년대 중반이었다. 그동안 프린터는 사무실용이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일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고 저렴한 프린터가 대량으로 팔리면서 그의 사업에는 그야말로 날개가 돋쳤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프린터 제어 기술도 폭발적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 부채도 금방 갚을 수 있었다. 현재 그의 회사에는 사원 30명이 근무하고 여전히 해당 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 이전 사장님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네.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제대로 경영한 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라고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고용보장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라네. 반짝이는 눈빛으로 그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에 사장으로 취임하고 지금까지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킨 게 아닐까? 그는 운을 잡는 방법도 운이 도망치지 않게 지키는 방법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실제 사례에서 소개했듯이 부자들도 기회를 잡기 전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어딘가 모자란 사람이었다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돈을 대하는 사고와 돈을 마주하는 자세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철학이다. 돈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다. 잔기술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돈에 얽매여 농락당하는 사람은 많다. 기껏 돈을 손에 넣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또한 많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부자들은 인생의 행복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돈이 늘어나는 환경과 조건을 준비해왔다. 그러한 자세의 중요성과 함께 부자를 만드는 조건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정말로 기쁘겠다. 부자들은 종종 돈을 벌기보다 쓰기가 어려운 법이야 라는 말을 한다. 그 말을 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산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돈 쓰기가 어렵다는 말은 낭비하기는 쉽지만 돈을 의미 있게 쓰기는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그 말은 즉슨 부자들은 돈을 의미 있게 써왔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돈을 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했듯이 부자들은 한 잔에 1,000만 원이나 하는 고가 와인을 흔쾌히 구입한다. 이때 무엇이든 고급이 좋다며 혼자 그 와인을 마시면 낭비가 된다. 하지만 부자는 한 잔에 1,00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을 중요한 파티에 내놓음으로써 손님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인맥을 쌓는다. 이로 인해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더 많은 상류층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진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 잔에 1,000만 원이나 하는 와인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바로 이것이 부자가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고가의 물건을 살 때만 돈의 의미와 가치를 따지지는 않는다. 고작 몇천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한 후 지갑을 연다. 즉 부자들은 별 생각 없이 샀어 라는 말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쇼핑이나 목적 없는 구매도 하지 않는다. 우리 고객 중 한 명이 외국인 부자는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꼭 일용 자파 체인점에 들러
명함 지갑을 여러 개 구입한다. 그 명함 지갑은 표면이 재래식 일본 종이로 되어 있어 일본만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데, 사실 일본인에게는 무척 평범한 상품에 지나지 않고 가격도 8,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하지만 그는 명함 지갑을 마음에 들어해 자신도 쓰고 작은 선물로도 활용한다. 명함 지갑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반드시 꺼내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띌 기회가 많다. 외국에서 일본 분위기가 풍기는 명함 지갑을 꺼내면 "그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때 자신은 일본을 좋아해 자주 간다거나 이 명함 지갑을 일본에서 직접 구입했는데 아주 마음에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고는 "여분이 있는데 괜찮으시면 하나 드릴까요?" 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새 명함 지갑을 그 자리에서 선물한다. 사실 부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명품 지갑 선물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불과 몇천 원짜리 명함 지갑이라도 거기에 얽힌 일화나 신기함이 더해지면 아주 귀중한 물건이 된다. 비싸지 않은 명함 지갑 한 개가 대화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쁨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고 말할 만하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부자들은 돈을 의미 있게 쓴다. 분명 거액의 돈을 가진 부자라면 예쁜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가게에서 화려하게 논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지금껏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물론 가끔 접대를 위해 화려한 술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일행과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자들의 식기선택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부자들은 한 점에 수백만 원이나 하는 와인잔을 사 손님들에게 내놓을 뿐만 아니라 평소 집에서 가족과 식사를 할 때도 한 점에 50만 원이나 하는 접시를 사용한다. 물론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식기를 정성스럽게 다룸으로써 자연스럽게 행동도 우아해진다는 의식도 숨어있다. 움직임이 품이 있어지면 마음도 덩달아 차분해지기 마련이다. 물건이 동작을 바꾸고 나아가 마음까지 바꾼다는 사실을 알기에 일상에서도 식기 구입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부자들의 소비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처럼 단돈 1,000원이라도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한다면 더 가치 있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최고의 투자는 절약이다 라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실제로 부자들은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 불필요한 낭비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전기세나 가스요금,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부터 고액의 물건들에 들어가는 유지비, 매끼 식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어떻게 하면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쓸지 고민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낭비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중간한 낭비는 엄격하게 삼가는 반면 철저한 낭비는 일부러 하는 경우까지 많다. 철저하게 계산된 낭비가 새로운 만남이나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져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기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고객 중 한 명은 그림을 아주 좋아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고가의 그림을 수집한다. 게다가 수집에만 그치지 않고 긴자 중심가에 화랑까지 열어 운영한다. 실제로 화랑에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 그 화랑을 열어 그림을 걸어두면 자연히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화랑을 연 큰 이유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싶어야 라고 그는 설명했다. 화랑을 자주 찾고 실제로 작품을 여러 점 구입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회적 지위와 막대한 자산의 소유가다. 처음 고객들은 그림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차츰 친해지면 서로의 신상 정보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간다. 그는 자신의 화랑이 그림 애호가들이 모이는 교류의 장이라고 굳게 믿는다. 신뢰할 수 있는 고객들이 만나는 교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뜻밖의 형태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업무 제휴 제안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조금 전에 언급한 병원 경영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고객이 "저는 실버타운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어 사업 제휴가 이루어졌고
그들은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요양 비즈니스를 추진했다. 또 다른 고객은 자동차 중에서도 특히 포르쉐를 좋아해 포르쉐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클럽에 가입했다. 사실 그들은 모여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 단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차구역에 집합해 포르쉐를 타고 신나게 달릴 뿐이다. 간혹 레스토랑에 모여 느긋하게 포르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함께 달리기만 하는 모임이다. 하지만 그는 포르쉐 모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 화랑을 경영하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포르쉐를 통한 의외의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르쉐는 고급 자동차고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네. 그래서 포르쉐를 소유한 사람 중에 널리 알려진 집안의 자제나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많지. 더불어 그는 공통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끈끈한 연대의식이 있어 쉽게 비즈니스 고객이 되거나 새로운 동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즉 포르쉐를 가짐으로써 포르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이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급 취미 활동이나 거액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보통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낭비다. 쉽게 흉내낼 수도 없다. 하지만 그래서 철저한 낭비는 의미가 있다. 변화를 바라지 않고 평범한 일상생활만 유지해서는 계속 비슷한 수준의 사람만, 마음 편한 인간관계만 갖게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낭비를 꺼리지 않고 색다른 취미나 일과 돈에 투자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늘어난다. 좀처럼 교류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공통된 취미라는 접점으로 만나면 신분이나 직업의 벽이 낮아지기 마련이다. 요컨대 돈을 사용하는데도 밀고 당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게를 관리하면서 의료비나 교육비, 통신비와 같은 고정비는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삼가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허리띠를 조금 풀고 때로는 철저하게 낭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부자와 같은 소비 감각을 가진다면 평범한 우리 인생도 분명 크게 변화하지 않을까?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비싼 술집에서 한잔할까? 모처럼 만에 보너스가 들어왔는데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를 사볼까?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 열심히 절약을 하면서도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좀처럼 하지 않았던 사치를 부린다. 하지만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은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으로 절대 사치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치를 할 때 쓰는 돈은 직접 번 돈이 아니라 돈이 벌어다 준 돈, 즉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이나 선물 거래 투자에서 얻은 간접이익이다. 반대로 자신이 직접 번 돈은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자본금 혹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하는 데에만 사용한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한 명은 매년 여름마다 2주간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물론 오고 가는 비행기는 모두 퍼스트 클래스고 현지에서 묵는 숙소도 고급 콘이나 미니엄이나 인류 리조트의 스위트룸이다. 호화 크루즈를 타고 항해를 즐기거나 골프를 치는 등 값비싼 취미를 만끽하기 때문에 한 번 여행하는 데에만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그에게 매년 호화 여행을 가시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의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정해두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렇지 않네. 예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임대를 놓아 연간 1억 원 정도의 이익이 나는데 그 돈으로 매년 여행을 다니는 거지. 내가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절대로 이런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네. 다른 고객인 여성 부자는 보석을 아주 좋아한다. 그녀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보석을 살 때 들이는 돈은 모두 정기예금의 이자라고 밝혔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 예금이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맡긴 원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자만 연간 수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그녀도 역시나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절대로 보석 같은 사치품을 사지 않아요. 그 돈을 축내지 않고 모아야 더 많은 이자를 받고 투자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라고 웃으며 말했다. 부자들은 자신이 땀 흘려 번 돈을 소중히 모아 개인 자산이나 사업 자금으로 빼놓고 꾸준하게 늘려나갔다. 부자의 곁에 있으면 종종 부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공통적으로 그들은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준다. 단순히 돈을 쓰지 않으면 돈은 불어나는 법.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부자가 됩니다. 라는 의미이다. 질문한 사람은 부자의 대답을 듣고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짓지만 부자는 분명 불을 끌어당기는 진리를 정확히 간파해서 말해준 것이다. 물론 부자에게도 사사로운 욕구가 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아름다운 장신구도 좋아한다. 그 점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부자와 우리들의 차이점은 어떤 돈으로 사치를 하느냐다. 그들은 사치를 부릴 때 철저하게 돈이 벌어다 준 돈만 사용한다. 그런 소비를 지속하다 보면 자본금은 점점 늘어나기 마련이다. 모은 돈을 미천 삼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예금액을 늘리면서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자들은 돈이 돈을 낳는 사이클, 즉 돈이 스스로 일하서 버는 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평소에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원가를 신경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쓸 때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를 철저하게 계산한다. 물건을 구입하는 수고까지 계산한 뒤 분명하게 납득하고 나서야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부자의 소비 스타일이다. 종종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하다고 부자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소비 패턴은 인색함이라 말하기 어렵다.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가격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의식이 철저하고 돈을 지불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 집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모두 원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서비스 견적서를 보고 잠시 생각한 다음 당신은 이만한 비용을 받아 고용한 집사들에게 얼마의 급여를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고객은 대략 비용의 몇 %가 되겠군 하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숫자가 거의 정확하다는 점이다. 비용을 보고 원가와 회사의 이익, 기타 영업 경비, 고용보험 및 노무 관련 비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린 그들은 비로소 가격 협상을 시도한다. 부자들은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인재를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대 비용도 잘 알고 있다. 또한 가격을 납득한 후에야 지갑을 열기 때문에 다소 물어보기 거북한 사항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한다. 나는 1억 5천만 원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억 9,800만 원에 팔리고 있네. 왜 4,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을까? 자네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 차익을 메울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가격의 이면에 숨어있는 사정까지 신경 쓴다. 더불어 이 제품의 원가는 1,000만 원 정도일 텐데 왜 1억 9천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사업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원가를 안다는 것은 가격 이면에 숨어있는 사정을 안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고가의 빈티지 와인을 선호하는 이유도 평범한 와인과 비교해 원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즉 판매한 가게는 수익이 적다. 반대로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의 원가율은 부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에 비해 낮은 편이다. 유명한 빈티지 와인일수록 거래 시가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익을 중시한 가격으로 메뉴에 올리면 부자들이 바로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자칫 가게의 신용에 흠이 될 수 있으므로 극단적인 마진을 붙이지 못한다. 부유층 타겟의 상품은 가격이 원래 높기도 하지만 부자는 속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소 정직한 가격을 붙일 수밖에 없다. 한편 엄청난 고가 상품이라도 그 상품에 수고와 시간이 충분히 들어갔다면 부자들은 흔쾌히 구입을 결정한다. 한 잔에 5만 원이나 하는 커피라도 매우 희귀한 콩을 사용했거나 수고와 정성을 들여 로스팅한 뒤 인류 바리스타가 전용 기구를 사용해 한 잔씩 내렸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설령 원가는 별로 들지 않았더라도 수고나 기술, 시간과 서비스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흔쾌히 지갑을 여는 것이다. 특히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원래 음식 장사가 원가율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위치가 매력적이거나 접객 태도가 훌륭하다거나 초대한 손님의 취향에 맞는지를 가치로 여긴다. 부자들처럼 원가와 차익에 신경을 쓰고 어떤 가치의 돈을 지불할 것인지 의식한다면 우리도 괜한 일에 돈을 썼다고 후회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부자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명함 발주 빈도로만 보더라도 한 달에 좋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난다. 물론 영업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부자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달리 부자들은 업무를 제외하고 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한 달에 100명 이상 만난다. 부자들은 대개 회사 명함과는 별도로 개인용 명함을 제작해서 가지고 다닌다. 개인용 명함에는 회사 이름이나 직함이 없고 이름과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연락처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우리 집사들은 주로 부자의 개인용 명함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한 달에 100장 이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따져보면 하루에 3명, 1년에 1200명을 만난다고 볼 수 있다. 약속을 잡고 관리하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일단 신뢰하는 지인들에게서 사람을 소개받거나 파티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초대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할 필요가 없다. 또 우연히 들른 친구의 집에서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친해져 다음에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약속을 잡기도 한다. 부자들은 본래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자세로 누구나 환영하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많은 사람을 사귄다. 그동안 몰랐던 사람과 친해지려는 의욕은 일반 사람들보다 부자들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적극성의 이면에는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도 숨어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일에 한계가 있어. 사업을 일으킬 때에도 나와 다른 재능이 있는 파트너나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협력자가 필요하지.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점과 점으로 이어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걸세. 그때 비로소 혼자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돼. 그 구조를 순환시키면 얻는 이익도 커지기 마련이지. 큰 부자라고 해서 혼자서 사업을 꾸리고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다. 즉 파트너나 협력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돈이 벌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만난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인연을 수차례 걸러내고 선별하기 위해서다. 부자들의 주위에는 막대한 자산을 노리고 다가오는 음흉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감정이나 취향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가를 엄격하게 따져 묻는다. 어떤 부자는 개인용 명함을 더 세분화해 이름과 메일 주소만 들어간 것, 전화번호까지 들어간 것으로 따로 제작하고 상대방에 따라 다른 명함을 준다. 그렇게 한 달에 100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안테나에 걸리는 사람은 몇 명 나타나기 마련이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면 함께 새로운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를 찾으면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기회를 낳는다는 사실은 비단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 자동차 영업사원은 고급 승용차 오너들이 모이는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부자들을 많이 소개받고 실적을 올렸다. 내 지인 중 한 명도 평생교육원에서 동업자를 만나 새로운 사업을 꾸리고 각자의 회사와 연계했다. 그 밖에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에서 회사 밖 사람들과 알게 되는 일도 많다. 비즈니스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지혜를 모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 세미나에서 동료가 된 사람들이 함께 사업을 일으키고 스터디를 통해 쌓은 네트워크로 스카우트 되는 일도 여러 보았다. 사람과의 인연은 의외의 곳에서 연결되어 뜻밖의 무언가를 낳는다. 부자들처럼 한 달에 100명은 아니더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불경기가 되면 허리띠를 더 단단히 졸라맨다. 수입이 불투명해지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자산이 줄어드니 절약이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든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불경기를 환영한다. 경기가 침체될 때야말로 주저없이 지갑을 연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불경기에 자산이 줄어드는 일을 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원래 보유한 자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도 상상 이상이다. 그럼에도 부자들은 불경기가 되면 절약은커녕
고가의 물건을 사거나 적극적으로 레저 활동을 즐긴다. 지금이야말로 살 때, 놀 때가 아닌가? 불경기가 되면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좋은 물건을 싸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야. 특히 값이 나가는 물건일수록 갖고 싶은 마음도 큰 법이다. 고급 호텔의 경우 2인실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지만 리먼 사태 이후에는 한 사람당 5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페셜 가격으로 2인 이상이 묵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만 전망 좋은 고층 호텔을 1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약이 폭주했다고 한다. 물론 부자들도 그 호텔을 자주 이용했다. 불경기의 호텔 이용료를 현저히 낮춰 운영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실 이는 호텔 입장에서도 큰 이익이다. 고객이 전혀 없더라도 최소한의 직원은 배치해야 하고 레스토랑이나 쇼핑센터 같은 시설을 무작정 닫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호텔이 텅 비어버리면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격적인 금액을 제시해서라도 손님을 끌어야 한다. 고급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손님 수가 반감하더라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의 부담은 동일하다. 당연히 가게로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손님을 더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불경기가 이어지던 시절에는 호텔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1만원 런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부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최고 등급 호텔에서도 3만원만 내면 호화로운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 동일한 가격으로 고급 샴페인을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항상 오지 않는다. 최근 한 호텔에서 고객과 점심을 먹었는데 불경기에는 3만원이던 점심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내 수입은 단숨에 배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2~3배 올라간다. 원래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자동차나 부동산 가격만 봐도 그렇다. 호황기의 판매 회사는 높은 가격을 내세우며 호기롭게 장사하지만 불경기에는 가격을 낮추고 할인율도 늘린다. 불경기의 허리띠만 졸라매서는 그런 기회를 거머쥘 수 없다. 부자들은 불경기를 노려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고가의 자동차나 미술품을 사고 여행이나 고급 음식을 즐긴다. 더불어 부자들은 불경기는 살 때일 뿐만 아니라 자산을 늘릴 때라고도 입을 모은다. 업체를 운영하는 우리 고객은 불경기를 노려 적극적으로 인재를 채용한다. 다른 기업이 채용을 줄일 때가 바로 우수한 인재를 낚아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최저 시세의 주식을 사거나 미래를 위한 대형 투자를 감행하는 부자들도 많다. 그러나 여력이 있는 건 불경기를 대비해 호황기 때 필요한 자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기 때문이다. 부자만큼 자산이 넉넉지 않은 우리는 불경기가 오면 세상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지금이 살 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반대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사치를 부려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쓸데없는 낭비를 일삼는다. 하지만 부자는 우리와 완전히 반대로 사고한다.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금을 축적하고 불경기가 되면 먼 미래와 가치 이득에 창출하는 물건을 사다 드린다. 지극히 평범한 신분으로 시작해 사업이나 투자에서 성공을 거듭하면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나름의 철학이 있었다. 그리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더 늘리기 위해 자신만의 철학을 날마다 습관처럼 실천했다. 이는 편하게 돈을 움직여 이익을 내는 안이한 자세가 아니라 금욕주의자라고 불릴 만큼 엄격하고도 치열한 마음가짐이었다. 만약 평범한 우리도 부자들처럼 돈의 철학을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특별한 환경이나 재주가 없어도 커다란 부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누차 강조했듯이 부자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풍족한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일찍이 깨달았다. 돈의 마음을 뺏기면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인간관계에서도 돈이나 손익을 따지면 결코 사람이 내 주변으로 모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은 관계의 힘이 곧 돈을 부르는 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자들이 말하는 돈의 철학에는 돈을 통해 사람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의도가 깔려 있다. 물론 이는 특수한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도 아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이득을 얻고 그 이득을 다시 경제활동에 투자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자본주의적 논리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